네,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선대위 구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과 선대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고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선대위 막판 조율을 했는데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시고 대선 전국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이재명 후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민생 현장 탐방을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는 부울경 탐방했고 이번 주에는 또 충청권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지원금 주장 철회한 직후에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공약 가장 먼저 또 내세웠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세웠고 그리고 실제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는데 헌재가 그 관습헌법론으로 무산시킨 일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을 최대한 구현하겠다. 그래서 200개 공공기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그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청년층께 일자리를 드리겠다. 지방의 청년들께 이런 취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특히 20대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일환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어차피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하겠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예. 내용을 채우겠다. 그래서 20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그래서 지방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원 표심을 잡는 동시에 청년 표심도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내세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공약 이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보름 동안 국정운영 마비시킨 것부터 사과해라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일단은 지금 정말 힘든 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한테 두텁게 지원을 해주자, 그게 옳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초과세수가 부족할 경우는 뭐 세금 납부를 유예까지 한다. 그 와중에 뭐 기재부와 굉장히 충돌을 하면서 기재부 해체 예. 뭐 이런 얘기까지도 굉장히 갔었죠. 말씀 주신 것처럼 보름 이상 굉장히 전국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건인데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도 굉장히 여기에 이제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더 썼는데 예.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저 처리를 한 것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그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뭐 특검 관련해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큰 틀에서 전략적 수정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는 결국에는 나는 아직 여전히 옳지만 그냥 양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 특유의 화법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론의 호응을 진심으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저는 좀 퇴각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내 주장은 옳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양보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진짜 재난지원금에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전략적인 지금 수정 과정에서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철회한 입장에 대해서는 다행이지만 어떤 화법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화법도 그렇고 사실 내용을 들어가면 일부 보도에 의하면 예. 지금 초과세수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과연 얼마만 될 건가라는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방법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또 이와 함께 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하면서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을 둘러서 또 기싸움이 본격화됐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포함시키자고 또 강조하자 윤석열 후보 물타기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입장 차례대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무고함도 이제 재차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 참고인들은 누구를 소환하면 그 사람의 범죄를 다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국민학교 애들한테 얘기해도 먹히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 안 되죠. 네, 기존에는 이재명 후보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이었었는데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또 바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예. 소위 뭐 30% 초반의 박스권의 지지율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뭐 이제 이 대장동 건에서 이재명 후보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대장동 건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털어내지 않고서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겠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했던 초기의 전략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검 수용을 얘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동안 뭐 여러 국민들 의심했던 것처럼 과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이런 의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가 끝나더라도 저는 그 대장동의 부담을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을 여하히 털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벌써 전 특검과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 간에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해요. 뭐 상설 특검 얘기 아니면 새로운 특검 얘기, 그다음에 특검 수사의 범위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과거 그럼 부산저축은행 건까지 할 건가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조속히 유권자들이 진상을 파악을 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주어야 되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렇게 갈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조속히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기용하기로 했으면 빨리 수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게 11월 19일은 아마도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이 아닌가 합니다. 예. 11월 19일 날 여러 가지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한꺼번에 했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가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손실 보상금이라도 빨리 해라. 여야가 빨리 해라. 그 인식은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권은 너무 느리다. 그래서 이건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솔로몬의 침모 심정으로 내 신념을 포기해도 국민들이 더 절실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세수 문제나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기재부가 초과 세수 보고를 사실과 다르게 해서 예산은 확보된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측할 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후보가 나 그거 하지 않겠다. 손실보상부터 빨리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청와대도 동의하지 않았고 김부겸 총리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후보가 이게 필요하면 하지 않겠다. 이게 국민이 반대하면 난 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이게 터닝 포인트라고 보고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는 받겠다고 차분하게 얘기하고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1,155억 건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계속 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더라도 공수가 뒤바뀐 느낌이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흥분해서 얘기를 하고 이재명 후보는 차분하게 특검 받겠다, 조건 없이 받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본 인식에는 박정하 전 대변인님과 동의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후보는 쌍특검도 받겠다. 그리고 그 쌍특검 뭐 얘기하냐면 고발사주 특검 얘기하는 건데 사실 고발사주 특검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사실도 많이 나와 있고 공수처가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한다고 더 나올 게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다면 특검이 혹시 한동훈 핸드폰을 풀 수 있나? 손준성 핸드폰을 풀 수 있나? 이스라엘에 보내나? 뭐 이거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주장을 사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계속 해왔거든요.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만 하자. 대신 범위를 부산저축은행 시드머니가 된 불법 대출되었던 1,155억부터 하자. 이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도 안 받을 도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1월 19일 이재명 후보는 안 바뀔 것 같고 이재명은 합니다. 이렇게 계속 갈 줄 알았는데 필요하면 안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일은 안 합니다.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민주당에 둘러싸였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이번 대선에서 분기점을 맞았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국민들께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전국민 지원금 철회나 특검 수용 같은 경우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다음 주에 또 대장동 검찰 수사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김만배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엔 특검의 범위 그리고 특검 대상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또 세부 조율이 필요하거든요. 이 그렇죠. 부분에선 여야가 또 치밀하게 맞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제일 쟁점이 되는 거는 좀 전에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부산저축은행 당시의 문제일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저는 뭐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려도 그건 못 받을 이유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함해 갖고 저는 조속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건의 가장 큰 몸통은 대장동 현재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조속히 그 진상을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그 진상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적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못 받을 이유가 없고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최 의원님 말씀 주신 11월 19일에 대한 의미 뭐 네. 이게 사실은 보면은 뭐 판단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봐도 예. 근데 과연 이걸 통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재명 다음을 보여줄 수 있는 추진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건 뭐 시간이 좀 지나야겠지만 근데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제일 큰 부분이 이제 그 대장동에 대한 의혹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 지금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안에서 보면 너무 쉽게 자중질환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어제 보면 전 선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스러운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지도가 예.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보다도 낮고 과연 그렇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다음에 대한 추진 동력을 만들어내려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걸 이룰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 뭐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그걸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한 딜레마 속에서 지금 네. 현재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일 거라고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첨언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그 딜레마 맞죠. 이거는 여당 대권 후보가 갖는 딜레마입니다. 집권 말에 대개는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는 경우가 없어요. 30%도 잘 못 넘죠.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40% 중반대를 또 육박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순기능을 할지 역기능을 할지 그것부터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별화라고 표현하는 건 좀 악의적 접근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계승할 건 계승하고 부족한 건 채우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터닝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자세가 달라진 건데요. 우선 어저께 충청 지역 연설에서 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반성하고 시작하자. 나부터 반성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장동이 나왔을 때 본인이 돈 한 푼 안 받았는데 마구 뭐 범죄자로 보니까 억울해서 내가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걸 강조하고 결백을 증명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많은 돈을 일부가 번 데 대한 국민의 허탈감 먼저 헤아리지 못했다. 그래서 정말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대장동 관련하여 뭐 의혹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검찰조차 이재명 후보가 뇌물을 받았다든지 돈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건 못 밝혔다고 그냥 고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배임 여부인데 그 얼마나 그건 복잡한 논쟁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될 거다. 예.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치인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문재인 대통령 못 쫓아갑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돈 낱말할 때가 아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대장동 의혹, 뭐 의혹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아쉽다 이런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도 다음 주에 또 검찰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어디로 향할지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 본격적인 특검 논의를 또 앞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의 총공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생태탕 시즌2에 불과한 무리수라고 맞받아쳤는데 차례대로 듣고 이야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일가족 전체가 이렇게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에 휩싸인 사례는 한국 정치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가족 사기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도 과하지 않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코바나 콘텐츠 불법 협찬, 논문 표절, 허위 경력 제출 등 부정과 비리의 복마전 수준입니다. 이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일가의 부정부패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내사가 있었죠. 근데 네. 그 하명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온 게 없었어요. 권오수 회장이나 이번에 관련자들을 영장을 치는 과정에서 거기서 김건희 씨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의 무리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이체 주가 조작을 한다면 더더군다나 공범이라면 그거는 같이 이익을 분배하고 뭔가 벌은 게 있어야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공범이다 혹은 주가 조작을 알았다라고 몰아치는 건 저는 또 생태땅 시즌2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민주당은 비리의 복마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족 관련 TF를 만들어서 후보 또 부인, 장모 관련 의혹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기다 이제 천막까지 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민주당이 하겠다면 하는 거죠. 뭘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예. 근데 저는 번지수를 잘못 짚고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좀 전에 저희가 쭉 얘기했던 가족 비리 얘기도 있었지만은 어제는 뭐 송영길 대표가 심지어는 돌사진에 있었던 엔화 논란까지도 예. 있었더라고요. 예. 지난 좀 전에 뭐 우리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생태땅 시즌 2라고 얘기했지만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보면 결국에는 뭐 기억에 남는 건 생태탕, 페레가모 구두 뭐 이런 거였고 2007년 대선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그때 참여했는데 그 안에서는 다 BBK 논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은 딴 데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국민들은 우리가 사는 것,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었던 거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또 다른 대한민국을 찾고 있었는데 저는 보면은 이게 정치권 내에서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그들만의 문법으로 마치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뭐 윤석열 후보 개인에 관한 비리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어떻게 할지 뭐 어떻게든 하겠죠. 그다음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좀 재판이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죠. 근데 과연 그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 그 결과가 국민들한테 윤석열 후보가 도저히 안 된다라고 치명적인 뭔가가 나올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를 만들어 왔던 것처럼 저항하고 핍박받고 본인들의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오히려 더 드러내는 상징으로 만들어주는 건지 그거는 뭐 좀 지나가서 과정을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김은혜 의원 얘기한 것처럼 잘못 짚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국민들이 보는 곳, 있는 곳은 다르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국민의힘 특히 김 의원 참 문제인 게 생태탕 입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생태탕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 기소하지 않은 것도 의심하고 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태탕 집에 간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란 자체가 허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꼭 마치 허위였던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고 BBK 말씀하시지만 이명박 대통령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감옥에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의혹이 있고 몇 가지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본부장 리스크,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가 사실로 밝혀진 것도 많은데 저는 이 관련하여 윤석열 후보가 10년 동안 뒤졌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왜 언론은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는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사건이 너무 많아요. 본부장 사건이 본인 사건 중에 고발사주, 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부산저축은행 관련한 수사 은폐 비리 의혹 사건, 그리고 윤우진 용산 그 세무서장 건, 그 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 그분하고 같이 골프 친 것까지는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소개해 줬다면서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리가 너무나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에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말자, 민주당이 이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비리가 있으면 파헤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부인의 경우도, 김건희 씨의 경우는 지금 최소한 5개 이력 허위로 해서 뭔가 이익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윤석열 후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기를 공개적으로 저는 고등학교 교사도 하고 석박사 학위도 따고 바빠서 뭐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근무한 적 없잖아요. 이거는 거의 사실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영세 의원은 인정할 걸 인정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답하지 않아요. 이준석 대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답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문제를 선거에 이게 표 몇 개 계산하고 민주당이 문제 제기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장모의 경우도 10원 한 푼 받은 적 없다는 장모가 23억 건강보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 3년 선고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법정 구속되었어요. 그런데 이러저런 이유로 밖에 나와 계세요. 이거는 그래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특권층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그 논리라면 장모가 23억 같이 받았고 사기 연관됐고 사무장 병원으로 법정에서 3년 선고받아서 법정 구속됐고 또 지금 장고증명서 허위 장고증명서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행사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검증을 받아야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검증은 저는 이미 여야 후보가 다 결정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산 공개부터 다 같이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서로를 향해서는 뭐 각종 의혹들 그리고 특검 논쟁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대위 구성을 놓고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까지 각자의 역할을 놓고 기싸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녹취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대위 구성, 이제 막판 조율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과연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까지 이 세 분이 모두 한 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심거리였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당초대로 하면 사실은 지난주에 선대위가 출범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새로 시작하는 내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올 테지만 저는 뭐 과하게 표현을 하면은 매일 1%씩 까먹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일부 보도는 오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만나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선거를 치르는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얘기가 있던 것처럼 다들 다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조율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에 맞춰서 김병준 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특별위원장이 됐든 뭐 같이 해서 역할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김한길 전 대표도 선대위 들어와서 본인이 뭐 국민통합이나 국민화합이나 이런 특별위원회를 맡으면서 선대위가 뭐 예정됐던 대로 내일 모레쯤은 발표가 되고 출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동안 국민들한테 비춰지기에는 윤석열 후보, 김종인 위원장의 마찰이 좀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노정이 되는 것처럼 일부 마찰도 있긴 한데 저는 여기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나 그동안의 능력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후보가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후보가 편한 방향으로 좀
이해해주고 예. 받아주는 게 오히려 옳지 않나. 계속 시간을 끌으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를 보면 원래 선대위 구성이 발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그 밀당이 이어지다가 권성동 사무총장 임명만 발표가 되고는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성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구성하기로 했는데 못했다, 못할 수 있죠. 예. 그건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조율하는 거고 그걸 이제 밀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전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예. 이렇게 보고. 근데 이번 선거가 참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의힘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장악한 건지 민주당이 장악한 건지 지금 드러나는 인물 보십시오. 국민의힘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세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인물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셨어요. 예. 김한길 대표는 완전히 민주당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의 인재들이 국민의힘에 가서 선거를 치르고 주요 포스트에 앉으면 이게 민주당 대 민주당이 싸우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가 진짜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김병준 위원장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 하시다가 교육부 장관 가시려고 했는데 아마도 논문 표절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김한길 대표는 저도 19대 때 모시고 당대표로 모시고 일을 했고 정말 민주당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아픔도 겪으셨어요. 그래서 제발 민주당 대표까지 한 분인데 소홀히 하고 홀대하지는 말아달라. 그건 상대 정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건 당부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문제는 오히려 김병준 위원장님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용감하게 공개적으로 어떤 인터뷰를 하셨냐면 윤석열 후보가 윤희 정과자랑 손잡겠느냐 이런 말을 하셨단 말이죠. 예. 이 정과자가 누구냐? 김종인 위원장이세요. 예. 과거에 뭐 부정부패 비리로 구속된 전력을 언급했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대선판이지만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같이 손잡고 일할 수 있을까? 근데 네. 이번에 언론에 나온 조직도를 보면 총괄 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 상임 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위원장이거든요. 이게 뭔지.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의 조정을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궁금한 대목입니다. 예, 그런 껄끄러운 구도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삼김이 한 팀에서 묶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이번 주에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박정하 전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삼김을 영입을 한다고 해도 지금 내부에서도 그렇고 2030 세대를 대변할 새 얼굴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보완 장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준석 대표가 뭐 2030 청년층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2030을 위한 특별한 새로운 인물들도 저는 발굴이 돼서 노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2030이 느끼고 있는 현재 문제는 어떤 한 사람의 상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이 내로남불, 공정, 그들이 원하는 그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후보, 그런 정당할 때 지지가 갈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는 뭐 한두 사람의 인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후보들이 앞으로 어떤 정책과 비전을 보여줄 건가라는 데에 달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번 주에는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막판 또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 주에 또 선대위 발표와 또 강화하고 나면 또 다른 또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